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방송국 우주채널 기적방송국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 2020년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고요? 6월 9일 69 6세에 구치가 어금니가 나온다고 해서 영구치가 나오는 날이라 치아의 날입니다. 그 영구치가 이를 갈고 유치를 앙냥앙냥 먹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유치가 안 나고 영구치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6월 9일은 치아의 날로 꼽혔습니다. 참 별얘기를 다 해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디시컵을 준비하였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잠을 자라? 네, 맞아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는 단순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나면 현명한 답이 생각나는데 그 이디시콥을 가져왔습니다. 이디시콥은 유대인의 재치입니다. 랍비 닐턴 본더, 지음 김우종 옮김, 정신세계사 출판사입니다. 제3부 직관의 차원입니다. 어설픈 현자보다 완전한 바보가 낫다. 이디시 속담입니다. 직관의 영역은 숨겨진 세계의 드러난 영역인데요. 숨겨진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지금까지 탐구해온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 그것은 1영역과 숨겨진 영역은 의식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해되고 파악될 수 있습니다. 즉, 그 두 영역은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형상들로 채워진 제한된 세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숨겨진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데 분명 형상들이 존재하지만 그 테두리와 경계선은 어지럽게 뒤섞여 있으며 지금은 이 형곽의 형상의 윤곽이었던 것이 다음 순간에는 다른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마치 꿈속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응집물들처럼 이런 형상들은 모습을 갖췄다가 곧 스스로 흩어지네요. 우리는 형상의 파편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모습을 드러냈다가 곧 저편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세계를 잠재의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뇌에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를 좀 다 틀린 과거로 인식을 해서 그것이 나의 과거인 양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상의 파편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모습을 드러냈다가 곧 저편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세계, 잠재의식인데 이 세계에서는 망각과 기억이 하나의 동일한 경험이 되고 암과 모름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요. 이곳에서는 두 극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 인식의 그릇에는 도저히 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숨겨진 세계 속에서도 지각력은 여전히 작동하는데 그러므로 이곳 또한 과수원의 일부분입니다. 앞에서 과수원은 나와 있어요. 사고 활동의 영역인데 이 영역은 몇 번의 찰나에 지각된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지식. 그러니까 과거가 틀렸는데 그것을 확실하다고 믿는 거죠. 이 뇌가 그래서 한쪽 뇌와 또 다른 한쪽의 뇌가 약간 아리까리. 인식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지만 망막과 세포에 남아 어른거리는 이미지들로부터 얻어진 지식들로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신화의 세계는 드러난 영역과 숨겨진 영역을 멋지게 식별해내죠. 드러난 것은 땅으로 상징됩니다. 동물들의 인식에 있어 땅의 중요한 성질은 그것이 식별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산 꼭대기에서 평원을 내려다보는 짐승에게는 그곳의 온갖 형상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에요. 동물들, 나무, 새, 바위, 시내 등 모두 식별할 수 있는 대상들이고 눈은 사물을 분간하고 형상들을 붙잡습니다. 한편 숨겨진 세계는 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로 상징되는데 바다로 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창조물과 형상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편들과 조각들로 넘쳐나는 유동적인 하나의 전체,
즉 집합적인 어떤 것이죠. 그 바다라는 하나의 덩어리는 바라보지 않은 채로 그 안에 특정 한 개체만 따로 관찰할 수는 없어요. 바닷속의 형상들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보다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형상을 그 매개체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배경 지식 없이 문제를 풀 수 없듯이 매개체를 모르고 어떤 형상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이상한 세계는 어떤 뚜렷한 구체성을 띠지 않으면서도 드러난 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세계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의 불가능성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영역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이 실은 숨겨진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죠. 유대인들의 역사가 특히 이런 점을 깨우쳐주는 본보기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불가능한 문제가 제시되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세계의 일부, 즉 숨겨진 세계의 드러난 영역, 이 3영역에 머무는 특별한 기간에 우리는 직관의 영역을 탐험하게 되는데 이 영역은 현실을 매우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도와주지만 그 전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형상들로 뒤덮인 위험한 늪을 건너야만 해요. 그저 드러난 세계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은 이 늪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 놀라움을 느낄 순 있겠지만 그들은 이 영역을 이해할 만한 도구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이 무지와 마주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수학 시험에서 각각 0점과 100점을 받은 두 학생은 서로 무엇이 다른가? 그 둘의 지능이 같다면 시험 점수의 극단적인 차이는 자신의 무지를 파악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0점을 받은 학생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특정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에만 마음을 빼앗겨 그 풀이 뒤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 학생은 변화된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0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보와 상징 간의 효율성의 차이인데 한편 직관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당신은 적극적으로 당신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서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내야만 하는데 언젠가 직관과 경영에 대한 강연에 참석했을 때 나는 강연자의 이런 주장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뇌의 10%밖에 쓰지 못합니다. 뇌를 100% 활용하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효율성에 대한 맹신에서 나온 불행스러운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중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제로 우리는 마음속에 빈 공간에 크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학창시절에 100점을 받았던 사람이 어른이 돼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0점을 받았던 학생이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해요. 자, 일화를 들어볼게요.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었던 모에 비해 사촌 데니는 반에서 늘 1등이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 모가 만지는 모든 것 금덩이가 되었지만 데니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모가 복권에 당첨되었죠. 더 이상 참지 못한 데니는 모에게 달려가서 물었어요. 너 무슨 수를 쓴 건지 이제 좀 알려주지? 대체 어떻게 복권에 당첨된 거야? 모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알고 싶다면 알려줄게. 나는 복권을 사기 전에 꿈을 꿨어. 천사들이 성가를 불렀는데 그들은 7줄로 서 있었고 줄마다 8명이 있었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나는 다음날 바로 63이라는 숫자로 끝나는 복권을 샀지. 그래서 당첨됐지. 하지만 7 곱하기 8은 56이잖아. 63이 아니라고. 정말 몰랐네. 너 참 계산을 잘하는구나. 데니는 삶에는 빈 공간이 해답을 제공해주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는 비록 잘못된 계산을 했지만 직관에서조차 이성에 의존해야 하는 데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숨겨진 세계는 논리적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부조리가 오히려 생존의 통로가 되는 이상한 곳이에요. 완전한 바보가 어설픈 현자보다 더 쓸모있는 것이며 순진함과 미련함이 지식의 새로운 측면을 밝혀주는 곳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책은 종종 모든 질문에 철저하게 새로운 의문을 덧붙이는 데서 얻어집니다. 숨겨진 세계에는 지도가 없어요. 숨겨진 세계는 먼저 경험을 통해 접근하고 나서야 인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코제니츠, 랍비, 마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기도를 하러 찾아온 여자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당신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주 영험한 랍비를 찾아갔고 외투 한 벌을 선물로 드렸죠. 그리고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위대한 랍비에게 코트를 선물하겠어요. 마기는 웃으며 덧붙였다. 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제 어머니는 그런 힌트를 미리 듣지 않았거든요. 문제에 앞서 해답이 존재해요. 우리는 지금 암시적인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제2 영역처럼 사물들 간의 명확한 유사성을 찾기보다 어쩐지 이것저것을 생각나게 해와 같은 연상작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인식의 장이라는 매개체 속에서 드러난 주제, 대상, 이야기, 조건들이 넌지시 비치고 모호한 형상들과 연계됩니다. 드러난 세계에서 산맥이 강함을 의미했다면 숨겨진 세계에서는 엉뚱하게 월요일과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세계를 파악하고 그곳에 개입하는 가장 낯익은 방법인 심리요법은 숨겨진 세계와 구체적인 현실 사이의 끈끈한 연계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우리는 숨겨진 세계라는 지식의 보고에서 이득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숨겨진 세계에서는 오로지 반전, 대답을 적절한 질문에 연결짓는 일, 통해서만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답을 제공하고 그것이 인식될 수 있는 드러난 세계로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답이 만들어낸 의문들입니다. 이런 연상작용에서는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이 순수하고 유용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대답은 명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대답으로서 지식을 드러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이집트인들처럼 위험한 모래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숲속을 탐험하고 있는 한 사냥꾼이 여러 나무에 걸려있는 표적지를 발견했어요. 사냥꾼은 모든 표적지의 한가운데 화살이 꽂혀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어떻게 과연? 그는 과연 이렇게 완벽한 궁수를 지닌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그 화살을 쏜 주인공을 찾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그 사냥꾼은 그 궁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도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화살을 잘 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궁수는 이어 말했어요. 저는 먼저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표적지를 그리지요. 이것이 바로 반전의 방법입니다. 쏘아진 화살이 전부 관역의 정중앙에 꽂힌 비밀. 활을 쏜 후에 관역을 확인하는 것은 궁수 자신의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반전은 궁수를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화살을 쏜 후에 관역을 그리는 일도 자신의 활이 얼마나 중앙에서 비껴났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그런 변명은 어디까지나 드러난 세계, 무지가 발견되는 제2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숨겨진 영역은 드러난 영역으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냥 이후에 목표를 정하는 반전의 방식으로 제3영역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상과 암시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대답들이 역으로 새로운 질문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같이 일하던 그 닥터분 자제분이 치과에 왔어요. 그래서 이를 잘 닦는지 이 표시하는
디스클로징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면 충치균과 그 치태의 균이 발라지거든요. 색이 염색이 돼요, 치아에. 그러면 그걸 바르고 치아를 닦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잘 닦아야 한다는 그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를 열심히 닦는 거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아이는 휴지로 닦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 새롭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생각이 나네요. 현실은 본질적으로 모호하죠. 직관의 세계의 또 다른 특징은 다면성입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금지된 과일을 먹고 눈이 뜨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바로 숨겨진 세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모순과 모호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버에 따르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표현,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자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물에 빠짐없이 내재한 모순점들 사이에서 긴 장을 느끼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유대인이 다툼 끝에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들이 랍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랍비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랍비의 아내는 그 방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문제로 날 찾아왔소? 우선 한 사람이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말했어요. 랍비는 당신이 옳군요. 그리고 랍비는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죠. 이번에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일리 있는 주장을 했고 랍비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역시 옳아요. 그러자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랍비의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120살까지 장수하기를. 하지만 어찌 둘 다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랍비는 수염을 매만지며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 말도 옳아요. 자, 드러낸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명색이 지혜의 전수자라는 랍비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유대 신비주의 학자 리처드 락스키는 이 일화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할 실패, 고도의 책략 또는 의도적인 일탈. 우선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랍비가 지혜의 모순적인 측면, 풍자를 드러냈고 두 번째는 랍비는 하나의 대답을 내놓기보다 이 세 사람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관점은 논리적인 기준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해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그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영역을 각자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낸 세계의 드러난 영역, 1영역에서 보면 랍비의 행동은 역할 실패죠. 하지만 랍비를 찾아온 두 사람은 속 터지는 대답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드러난 세계의 숨겨진 영역, 이 영역에서 보면 랍비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랍비는 최종 판결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철저히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자 정치적으로 말을 번복합니다. 세 번째 경우, 제3영역에 속하는데 두말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랍비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 그리고 그것도 옳다라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선언해 갑니다. 애매한 듯 보이는 이런 가르침은 숨겨진 세계의 일부로서 논리의 부작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인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반응 이론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이론들 중 일부는 서로 다른 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로써 열린 관점의 인식 능력은 지혜를 얻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라스키는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안팎이 모호한 이미지들, 게슈탈트 형상이라고 하는데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루빈의 컵, 슈스터, 삼지창, 네커의 직육면체. 이 그림들을 보면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어 해결책을 찾는 일도 이런 반전 과정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단전된 형상이 많아질 때 지식의 분명한 측면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형상은 매개체 속에서만 존재하며 매개체는 끝없이 하나의 형상을 다른 형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하나의 형상은 다른 형상에 의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한계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숨겨진 세계는
역동적이므로 고체처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움직임 속에서만 반응하며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질문 속에 연결돼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디시 작가 숄롬 알레이엄은 이젠 유대 민족 속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햄이라는 마을을 창조했는데 이 마을은 어느 날 벌어진 불행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승의 영혼을 분배하는 역할은 황새가 맡고 있는데 언제나 지역마다 정확한 비율로 현명한 영혼과 어리석은 영혼을 떨어뜨린다 합니다. 그런데 이 황새가 그만 실수로 햄이라는 마을에 어리석은 영혼이 담긴 자루를 엎질르고 말았어요. 따라서 이 마을은 어쩔 수 없이 바보 중에서 지도자와 랍비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햄은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마을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상황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왜 바닷물은 짜죠? 랍비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모르다니. 바다는 짭짤한 청어대로 가득하지 않은가? 그럼 남자는 왜 턱 수염보다 머리가 먼저 하얗게 셀까요? 랍비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생각해보게. 머리카락은 턱 수염보다 적어도 13년은 많지가 않은가 나이가? 그럼 걔는 왜 꼬리를 흔들지요? 랍비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건 역시 쉬운 질문이구먼. 개보다 꼬리가 가벼우니 꼬리를 흔드는 게지. 개가 꼬리보다 가볍다면 꼬리가 개를 흔들지 않겠나? 햄의 두 남자가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우산을 챙겨갔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중간쯤 걸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못한 남자가 말했어요. 우산을 펴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이죠?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해야죠. 하지만 이 우산은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걸요. 그럼 그걸 왜 가져왔어요? 진짜로 비가 올 줄 몰랐으니까요. 햄은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한 유대 작가의 민속적 상상력에서 빚어진 허구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연구자들이 득실되는데 기호학자, 논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심지어 초심리학자들까지도 바보들이 활보하는 이 숨겨진 세계를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바보들이 사는 세계는 바다와 같이 매개체의 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형상들은 지체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매개체와 섞여 희미해집니다. 이제 이 동떨어진 마을의 바보들이 어떻게 종종 얻기 어려운 지식을 얻어내는 밀사가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인과관계의 반전, 문제의 의미가 변하고 문제 속에 숨겨진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각각의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랍비는 본래 질문에 대한 대답의 파생물로서 새로운 질문을 덧붙였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인과관계를 따질 때 인간의 주관이 개입하게 되면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것은 청어떼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 드러난 세계에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우스꽝스런 답변에 웃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문제는 바보스러움이 합리주의자의 입을 다물게 할 정도의 효율성을 성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햄에 사는 두 남자가 해와 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두고 다투고 있었다. 한 남자는 해가 달보다 더 크고 밝으니 당연히 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남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틀렸어. 달이 해보다 더 중요해. 밤은 너무 어두우니까 달빛이 없으면 우리는 코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해는 낮에 비치잖아. 낮은 이미 밝은데 말이야. 여기서 논리는 매개체 속으로 빛 속으로 녹아들어 버리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대답이 해와 달의 실존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놓음으로써 애초의 의문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때 달이 있어 그것을 덜어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큰 관심사인 두려움이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버렸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바보 같은 소리로 간단히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이야기 속에 인간사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보는 모르는 채로 안다 라는 말이 있대요.
간단히 말해서 바보의 현실 해석에 주의를 기울이면 드러난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우직함은 불가능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디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해낼 수가 없을 때는 잠이나 자라고. 이 말은 지치고 낡아빠진 사고방식에 찌들지 않는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받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신세계사 이 책 이디시콥,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지금 이디시콥이 정신세계사에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좋은 소식이죠? 곧 좋은 소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님들